일단 한겨레는 굉장히 분위기는 사실은 좋아했죠. 물론 이제 언론이란 게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했고, 또 DJ가 어쨌든 진보적인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고 또 한겨레에 대한 애정도 깊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한겨레는 어쨌든 굉장히 좀 어떻게 업돼 있었다 그럴까?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진짜 액티브하고 업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도 물론 있었죠. 어쨌든 언론의 사명이라는 거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니까 우리가 이제 DJ를 어쨌든 지지는 아니지만은 비판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또 DJ의 경쟁자였던 권위주의 정부 한나라당과 신한국당으로 이어진 그 정부를 많이 비판해 왔지만 이젠 DJ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있어갖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환호가 올라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도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갖고서 많은 고민과 좀 논란도 사실은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어쨌든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고 특히 직접적으로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내부는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주류의 생각들이 그대로 한겨레에 이렇게 옮겨져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980년대 어쨌든 정치권에서의 두 이렇게 거목은 DJ와 YS였으니까 물론 이렇게 DJ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운동권 전체에 많았지만은 YS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제야 사회의 그 분위기와 기류가 한겨레에도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옮겨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라든가 긴장 같은 경우는 DJ가 집권한 다음에도 조금은 계속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YS의 조금 더 우호적이었던 뭐 그런 기자들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반대로 1980년대부터 조금 더 DJ에 가까웠던 DJ의 노선을 지지했던 그런 기자들은 훨씬 더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DJ 정권의 수립을 바라봤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DJP 연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데서 이렇게 나타나죠. 사실은 한겨레 신문 전반적으로 DJP 연합을 전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라는 그런 좀 이렇게 용인론이 있었고 이거는 뭐 용인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다 해갖고 이건 뭐 계속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사안 하나하나를 보는 어떤 노선의 차이라기보다는 온도차는 분명히 한겨레 신문에도 당시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기자들 중에서 대통령이 뭐 국정 노트를 쓴다는 거를 안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뭐 사석에서 화제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가 아니면 부처와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부처 회의라든가 또 외부 인사, 외부 전문가들과의 회의도 많죠. 그런 것들에 참석하면은 꼭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갖고 와서 거기다 뭐 적고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를 본 사람들은 많겠지만은 그게 일기처럼 하나의 책자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라는 생각은 청와대에서도 아주 측근들 몇 명 외에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못했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아마 대다수가 아니었을까. 기자들은 물론 몰랐고요. 예. 퇴임하신 다음에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대통령이 국정노트를 썼다 해갖고서
국정원도 사진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5, 6년인가 6, 7년 전에 대통령이 이런 국정노트를 썼었다면서 27건의 국정노트를 모아서 사진을 찍어갖고 언론에 배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국정노트 썼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 내용은 그때도 물론 공개가 안 됐었죠. 안 됐고 그게 이제 처음 공개된 거는 지난해 2024년에 한겨레 신문에 제가 이제 한겨레 김대중의 국정노트 연재하면서 그 내용은 그때 이제 처음 공개가 된 거죠. 이게 공개가 그렇게 안 됐던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이게 사적 기록물이면서 또 공적인 기록물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에 관한 거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데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국정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거의 한자로 써 있어요. 그것도 흘려 쓴 한자입니다. 흘림체 한자고 또 일본식 한자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DJ가 초등학교를 일제시대 다녔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여러 사람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해도 한자를 아시는 분들도 너무 흘림체고 일본식 약자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잘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공개가 늦어진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 기사를 쓰면서 굉장히 이 국정노트 해독하는데 사실은 해독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 하셨던 1970년대부터 DJ 비서를 하셨는데 이 남궁진 장관이 한자의 조예가 깊어요. 남궁진 장관이 한자도 많이 알고 또 1970년대부터 이제 DJ 비서였으니까 DJ의 필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궁진 장관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좀 해독을 해 주셨습니다. 남궁진 장관의 도움을 받았죠. 많이 받았죠. 남궁 장관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실은 저도 그 방대한 양의 국정노트를 아마 제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DJP 연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JP가 어쨌든 1960년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데 아무리 그 권력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하고 손을 잡고서 권력을 잡는 게 맞는가? 그런 데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고, 제가 청와대에 출입할 때도 그 당시는 뭐 2000년이니까 제가 이제 30대 한 초반 중반 나이였으니까 젊은 때였으니까 굉장히 권력은 비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호남에 너무 이렇게 많은 그 인사들을 등용한다거나 그 뭐 여러 가지 게이트 같은 것도 많고 이제 측근 그리고 아들 친인척 비리 같은 것도 나오는 것들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고 또 그런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하나하나 미세한 부분들을 보면은 그것이 약간의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그 당시 위기에서 한국을 구해내고 우리나라를 한 단계 스텝업 시키는 데는 그것이 진짜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다보고서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중요한 어떤 자질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DJ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작은 부분들 게이트 뭐 진승현 게이트라든가 뭐 이용호 게이트 여러 가지 게이트 있지 않았습니까? 또 뭐 새아들 비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DJ의 어떤 정책적인 성취, 국정 운영의 성공적인 면들이 많이 이렇게 좀 가려져 버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또 위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지금은 진입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밖에 나가면 다 한국은 아시아의 선진국 하면 일본, 한국을 꼽으니까요. 다 부정하지 않는데 어느새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됐던 거죠. 옛날에 개발도상국에서. 근데 그 기반이 뭘까? 결국은 1997년 IMF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구조조정하고 그때 IT 정보기술 산업에 이렇게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고 그걸 끌어올렸던 게 결국 그 이후 30년간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까지 진입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는데 발판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 우리는 DJ를 사실은 민주화 운동가 그리고 독재 정권에 이제 평생을 독재 정권에 맞서갖고 굴하지 않고 싸워서 그래서 대통령까지 오른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도 보지만은 오히려 그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보다도 사실은 더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1998년부터 2003년 2월 퇴임할 때까지 5년의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간이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알려져 있지 않고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한번 국정 노트를 통해서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지난해만 하더라도 뭐 올해 대선이 열려갖고 정권 교체가 되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이제 5년간 앞으로 가는 건데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책임감도 좀 없는 것 같고 성실하지도 않고.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쨌든 나라의 운명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바람직한 대통령상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그 윤석열 정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하나의 그 아이콘으로서 국정 노트를 봤던 것입니다. 물론 이해창 후보 장점이 많은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창 후보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비판을 하지만 아마 1990년대 중반 후반을 기억하시는 분은 진짜 대쪽 판사, 굉장히 그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원칙적이고, 그러니까 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은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IMF가 왔던 상황,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이라든가 서민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어떤 국민 통합으로 이뤄갖고서 경제를 성장하는데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가령 그 당시에 IMF로 인해 갖고 뭐 경제 구조조정, 은행 구조조정하니까 그 은행 노조들이 다 파업했던 거거든요. 파업했는데 DJ는 어쨌든 그거 설득해낸 거거든요. 파업 풀어라. 지금은 이렇게 구조조정하지만 이걸 거쳐갖고 다시 경제화되면 다시 이제 고용할 것이고 지금 뭐 100명을 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1000명, 뭐 10,000명, 수만 명이 해고될 수 있다. 그런 거 이제 노조에 설득해갖고 노조가 파업을 풀고서 어쨌든 그 당시 DJ의 그런 정책에 협조를 했던 건데 그렇게 노조라든가 그런 반대 세력을 설득해갖고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회창 후보는 전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DJ는 어쨌든 저기 노조라든가 또는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와 같이 싸웠던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보를 하고 그 DJ의 설득에 이렇게 동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IMF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IMF가 온 책임은 사실은 정부에 있는 거고 대기업, 재벌들의 2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들이 어쨌든 경영을 잘못하고 분식 회계하고 여러 가지 뭐 비리 저지르고 오너가 이렇게 돈 빼돌리고 불투명하게 경영하고 은행은 그 저기 뒷돈 이렇게 돈 받고서 기업에 부실 대출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갖고 IMF가 왔던 건데 그 책임은 뭐 은행, 기업, 정부 이렇게 있는 건데 나중에 IMF로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고통 분담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한테도 야 너희도 고통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노동자라든가 그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망한 책임이 우리한테는 별로 없는데 왜 나라 망했다고 해갖고 저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고통 분담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설득해낸 게 사실은 DJ거든요 그때.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이런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 IMF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고, 그 점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만약 그때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과연 그런 그 설득을 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죠. 대통령은 뭐 성실해야 되고, 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뭐 경청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이 있고,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 지금이 아닌 그 다음을 내다보는 어떤 통찰력이라는 거 같거든요. 근데 이 통찰력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DJ의 국정 노트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야, 벌써 이때 이런 생각을 했나? 라는 부분들이 딱딱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이제 DJ는 대단한 사람이고, 자, 그 시점에 DJ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대표적인 거 이제 두세 개만 들자면은 이제 IT 산업 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자정보라는 걸 하는데 그 전자정보위원회 만듭니다. 위원회 만들어 갖고 전자정보위원회 들어온 교수들이라든가 외부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DJ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IT 고속도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을 쫙 깔면은 이게 결국은 그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지만 컴퓨터를 살 수 없고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그 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그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보화를 하는 것들이 정보 격차로 인해서 그게 부의 어떤 격차로 연결되지 않게 그 사람들에 대한 저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정보화에 따른 소외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컴퓨터 하면은 뭐 다 컴퓨터 얘기만 했지. 우리가 정보 격차라든가 IT 소외 같은 걸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건 사실은 2010년 이후에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되지만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 스마트폰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정보가 뒤처져 갖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정보 격차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DJ는 이미 그거를 2000년 무렵에 회의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 야, DJ라는 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내자 보고서 정책을 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문화 개방도 하고 문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 국정노트 보면 이제 그런 게 써 있습니다. 문화가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분야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산업으로 이제 인식하고 문화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딱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에서 콘텐츠라든가 뭐 음악, 노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평가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K-팝이라든가 K-영화 같은 걸 보는 거고 그런 게 바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을 높여주는 건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문화는 하나의 이게 뭐 진짜 저기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지 이거를 돈으로 얘기하면 약간 좀 저급하다고 보는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는 산업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안 했고 문화는 예술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그 사회전반에 퍼져 있을 때 대통령은 문화를 문화로 보고서 문화를 산업으로 보고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걸 위한 콘텐츠 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기구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정노트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진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데
그런 자질을 가진 지도자가 1997년 IMF 때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